네,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국감 소환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 차기 여당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핵 무장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카카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 불편 겪었습니다. 정부도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고 책임을 장관 주재로 격상을 해서 총력 대응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저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그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런 구도 자체가 정부가 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이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니까 답한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국회와도 협조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도 좀 마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카카오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강조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도 주말 사이에 좀 피해를 보진 않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쓰고 있죠. 이건 이제 이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위상이 올라갔는데 과연 그에 따른 책임과 투자를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 SK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지만 우리가 또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는 큰 장애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러 지역에 백업 데이터 센터를 그동안 충분히 지어놨기 때문에 보다 빠른 복구나 이 조치가 가능했던 것 같고요. 반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용인 부근에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가 백업 센터를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데 투자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소상공인의 영역에도 카카오라는 그룹이 여기저기 많이 그렇죠.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제 좀만 지나면 카카오 편의점, 카카오 빵집 생기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소상공인 분들 사이에선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좋은 서비스 얻게 된다면 그건 장점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ESG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ESG 결국 줄이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부가 나서고 뭐 국회가 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카카오라는 기업 스스로가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사업 영역이나 사회적 투자를 돌아볼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책임 강조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견 이제 장희찬 이사장님의 말에 동의하고 저는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서 사실은 국가가 챙겨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실제로 있었던 것 네. 같고 예. 그리고 저도 최근에 뭐 병무청에서 연락을 받을 때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고 예, 저도 거기로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의존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부가통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련한 것만 관리의 대상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넘어서 이런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까지도 사실 정부에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전에 딱 4시간 전 정도 이 어떤 서비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매출이 연 18억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연 매출 6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되었는데 예. 사실 이 문제를 좀 미리 대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 카카오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했어요.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데이터 센터 여러 곳에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나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했을 텐데 네. 근데 센터 한 곳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의뢰 좀 짐작할 만한 리스크인데 이것 때문에 복구가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대응이 부족했다, 책임이 네. 필요하다. 두 분이 같은 의견 주셨고 대통령 역시도 국가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입장을 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국회에서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야 과방 의원들이 직접 사고 현장을 찾기도 했었고요.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간사들 그리고 가방 위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접 과제 현장을 가보시면 셀을 불난 곳이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 조그마한 지역에 불이 나서 이 전체를 네이버에 또 카카오에 이 전체에 어떤 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대 국회에 자동 폐기가 된 상태고 그때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더라면 훨씬 더 이런 그 사전적인 조치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범수 의장 등 관계자들 증인으로 다 불러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국회에서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세하게 알릴 생각입니다. 예, 국감에서 크게 싸우고 있던 여야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야기도 좀 보면 한 곳에서 불이 났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과거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에 부르자까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이사장님? 제가 그냥 국회에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지게 되면 한 2, 3일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만큼 국감 출석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이라 김범수 의장이 이런 국회 출신의 보좌진들이나 또는 언론사 기자 출신들을 지난해 1년 동안 카카오 각 그룹으로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 하나 터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이 이제 김범수 의장 다시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전 이거 여야가 막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카카오라는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잔뜩 화가 나 있고
계속 이런 국민적 메신저로 써도 되는 거 맞아라는 본질적 의문을 품게 됐기 때문에 이거 각자 대표나 부사장 정도 나와가지고 국민께 소명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김범수 의장이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화제까지 직접 책임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했듯이 사실상 오너,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직접 나와서 카카오가 앞으로 이런 불편을 국민께 드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마스터 플랜을 각자 대표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김범수 의장이 직접 말해야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라도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범수 의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이런 사고가 터져야만 뭐 의장이나 오너들이 국회 불려 나와서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투자를 해야죠. 제가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합니다만 대형 포털 사이트 똑같은 데이터 센터에서 화제가 났습니다만 그 사이트는 이미 강원도에 대규모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백업이나 데이터 손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요. 카카오는 한 발 늦었습니다. 그 늦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증인 채팅 얘기를 좀 먼저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뭐 카카오 대표, 박성아 뭐 SK CNC 대표 그리고 네이버 대표 등을 부른다 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데 이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민주당 간사인 가방이 간사인 조승래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원래 이 김범수 의장 관련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갑자기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해서 자신도 좀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저는 김범수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는 국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하나는 부가통신 사업자의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이중 서버를 의무화한다든지 뭐 이런 논의가 저는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행법상 보상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적극적으로 수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룰 건지 그러니까 이미 사회는 디지털화됐고 디지털 관련한 피해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텐데 현행법으로 다루는 것만 이번에 피해를 보상시킬 건지 설사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피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는 이제 전력 이상이 생겼을 때 이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데 이번의 경우에도 지하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는 2층 이상에서부터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빌딩 자체가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층별로 뭔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드는 게 좋은지 이런 논의까지도 사실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국감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이사장, 대표, 오너를 불러서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지금은 이 사태 수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다고 해서 어떤 대답을 이들이 내놓을 수 있겠느냐. 뭐 죄송합니다 말고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오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나중에 좀 더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원인 파악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오히려 국감 시즌에 너무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봤자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제 목소리 좀 높이시고 사과하세요 하고 뭐 마스터 플랜 가져오라 하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겠죠. 그런데 국감이 끝나버리면 현실적으로 이 기업의 대표들이나 오너들을 국회로 불러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들의 답변을 들을 기회 자체가 합법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주어진 기회가 바로 국감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감 시즌에 누구든 국회로 불려 나와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질책을 당할 수 있다는 사인이 기업인들에게 퍼져야만 국감이 아닌 시즌에도 기업들이 국민 눈치를 보고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이 카카오그룹이나 문제를 일으킨 다른 기업의 대표들이 국감에 나와서 아주 현실적인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 네. 그렇게라도 그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국회를 통해서 가해질 때 이들이 보다 진정성 있는 아까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말한 피해 보상 대책이라던가 예. 또는 백업 데이터 센터 건립 대책이라던가 등등을 더 빨리 내부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으면 1년 내내 국민 눈치나 이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겠죠. 예, 그럼 그 이용 보상 관련해서 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 민간에게 맡기는 게 대원칙이긴 합니다만 예.
카카오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영업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예.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카카오와 가맹 계약을 맺은 분들은 다른 앱으로 손님을 받게 되면 그 계약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하루 종일 손님을 거의 못 받고 소위 공칭게 되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드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봐야 되는데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보상안이 국민 상식보다 너무 현저히 낮을 때 그럴 때는 정부가 권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떤 보상안을 마련하는지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쉬웠던 점이 사실 2018년에도 이 이중화 설비 관련해서 재난관리 계획을 제출을 하고 점검받는 법안을 마련을 했다가 이게 자동 폐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왜 자동 폐기가 됐던 겁니까? 저도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찾아봤는데 아직 네.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 근데 아마도 이런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당시에는 공감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이 멈추게 되면서 사실 그냥 카카오톡만 멈추게 된 게 아니라 금융 관련한 걸 못하게 되기도 하고 예. 택시를 못 부르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빨래 서비스도 이제 이용이 안 되고 이런 아주 전방위적인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 법안이 왜 통과되지 않았는가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일단 그런 맥락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싶습니다. 이제 사기업 규제 부담이 커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더 커서 이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됐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기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 거의 뭐 공공재처럼 사용이 되는 이 기업의 역할이라는 걸 봤을 때는 이번에 다시 법안을 그렇죠. 만약에 이제 발의를 한다면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는 사기업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사회가 디지털화되면서 그 민간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시장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상의 삶의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과거의 전화 같은 경우는 어떤 민간 기업의 망 서비스를 부탁하기도 하고 망 구축 의무를 주기도 하지만 KT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카카오 사태로 이 상황을 놓고 정부와 시장이 어느 정도로 협업하면서 서로에게 견제하고 보완하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촉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논의를 하면서 아마 과거에 다루지 못했던 법안을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고 김범수 의장이 출석하게 될까도 관심인데 10월 벌써 셋째 주입니다. 국감이 이제 거의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흘러나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정치평론 한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국감이 끝나면 맹탕 국감이다, 뭐 고성 국감이다, 알맹이 없는 정쟁 국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서도 국감에 대한 좀 냉정하고 정교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상 이 국감에서 잘하건 못하건 국회의원들의 거취에 아무런 영향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감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역할인 것인데 이걸 잘하는 의원들한테는 당내에서 뭐 다음번 공천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건 어드밴티지가 필요하고 이걸 못해서 국민께 질타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한 해 국감 끝나고 뭐 조금 시끄럽다가 다음에 되면 아무도 그 국감 성과에 대해서 기억을 하거나 평가하지 않거든요. 당의 윤리위라는 독립적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최근 두 정당의 윤리위가 모두 다 각각 주목을 받고 있죠. 굉장히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국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구의 평가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에게 뭐 당직이라던가 또는 향후 공천에서 가산점 내지는 또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뭐 지금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러한 어떤 강제적인 제도가 있어야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면서 국감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평론을 또 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국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많이 아쉬운 국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건 국감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틀로 보면 국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고 국회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시간이죠. 네, 그리고 이번 국감에는 대상으로서 문재인 정부도 있고 윤석열 정부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정당이 서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국감이기도 해요. 근데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잘 드러나기보다는 정당 대 정당의 싸움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을 제기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물론 이제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감사원의 좀 무리한 태도, 이런 것들이 또 국감의 이슈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회복과 관련된 논의나 아니면 재난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관련된 거, 혹은 아니면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 뒷전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회 전체가 좀 반성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협치가 잘 안 되면서 정당 대 정당의 싸움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여당이 좀 더 책임감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네. 그래도 전국을 이끄는 것은 저는 정부고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협치할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하는 건이라든지 아니면 현악 깨물고 죽어라라는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입장도 안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협치가 안 되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큰 틀에서는 한 주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한 주 동안에는 서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 후폭풍도 잠시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고 이대준 씨가 실종 보고된 후에 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이 문 전 대통령의 행적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일단 이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 주장은 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저는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규명돼야 될 게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 보고에서 저도 좀 놀랬던 거, 그러니까 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네. 혹은 아니면 중국 어선이 근처에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사실은 지금 감사원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건 이미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인 구성원으로서도 사실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꽤나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사실 윗선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당연히 물어야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걸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정해놓고 질문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원의 이번 감사 중간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또 바라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 자체를 좀 정치적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좀 이것이 왜 밝혀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 전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러나 중간 발표는 좀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원이 굳이 중간 발표를 해야 할 만큼 이것이 시의를 다투는 사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원래 수사 의뢰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발 조치는. 네. 근데 물론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증인의 어떤 도주 우려가 있을 시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 박지원 전 원장께서 도망갈 것 같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무리스럽게 그 수사 의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발표를 한 것도 2015년 이래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사실은 법리상 문제가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면에서는 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그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의문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방부에서 무려 60건의 자료, 그리고 국정원에서 46건의 자료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삭제됐다는 거. 그리고 그 삭제된 자료들, 첩보들의 내용 대부분이 월북이 아니라 이분이 실족한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라는 것. 또 방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왜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돌아가신 공무원분이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던가 안고 있던 부유물이 그 원래 타고 있던 우리나라 배가 아니라 그냥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부유물이었다던가 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는 파악하고도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다는 거. 만약 그때 지금 드러난 정황 등이 다 알려졌다면 월북과 관련된 논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졌었겠죠. 그래서 이게 무능해서 그때 파악을 못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감사원이 알아낸 걸 그 당시 정권을 다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왜 몰랐겠습니까? 결국 선택적으로 증거를 국민께 알렸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감사원 결과를 보면 서훈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이 주축이 되어서 국방부와 국정원, 해경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해경과 국방부, 국정원은 그 지시를 받아들여서 월북 정황만 알리게 되고 자료는 삭제하고 해경청장은 월북이 아닌 근거가 보고되자 나는 그냥 못 본 걸로 하겠다, 못 들어본 걸로 하겠다라는 믿기 힘든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 이 사건의 주체는 청와대 안보실이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최고 핵심 참모입니다. 대통령실이 안보실 체제와 비서실 체제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서훈 안보실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이번에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는 안 했다고 보지만 검찰이 서훈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그 연관성까지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수사의 범위가 미쳐야 된다까지 보시는 거죠? 일단 최소한 조사 정도는 일단 시작하겠죠. 그 이후에 뭐 핵심적인 증언이나 진술이 나오는 여부에 따라 이 조사가 수사로 전환될지 아니면 참고인 자격의 조사로 끝날지는 제가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감사원 때처럼 서면 조사 대단히 무례하다고 거부하고 퉁치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야 대립 더 첨예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도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이렇게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사상의 자유다. 좀 대치가 예상되는데 고발 여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김문수 위원장님의 발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사상의 자유가 한국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주의를 동의하고 실제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절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김문수 위원장은 어떤 사상 자체가 사상을 존경한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아주 문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언가를 탄압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너무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쭉 다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신영복 선생이 아주 추운 겨울날 서로 체온을 나누는 것을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평양 올림픽에 모인 우리들도 그런 우정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한 걸 두고 총살감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측면으로 보든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맡으려고 하는 게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야 될 경사노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조와 경영자 측과 그리고 정부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면에서도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 아주 사건을 편향적으로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화이트 진로 노동자들이 운송비를 인상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떤 화이트 진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공유화하자는 거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 분이라 저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 문제도 있고
어떤 노사정을 이끌고 대타협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럴 인사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정감사 장소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의 업무와 무관한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서 사상 검증하고 그때 했던 발언들 다 취소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인 민주당의 도발 전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공직자잖아요. 그럼 공직자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해와도 경사노위와 관련된 질문만 답하겠습니다라고 김문수 위원장이 이야기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아쉬움이 조금씩 있는 셈인데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뭐 체제 전복을 시도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 사상까지도 쫓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김문수 위원장의 정치적 자유도 저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또는 정치권에서 각각 내리겠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어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라고 단순히 판단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이제 연말이면 항상 관심을 받게 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입장이나 이런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파업을 예고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보면 이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이 81% 정도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와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만 연말부터 이런 파업들이 심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 나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급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문수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내려진 사법적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 만약에 그런 걸로 치면 문재인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장관급 인사로 지금 임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다른 조치, 그러니까 임명을 철회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 조금씩 가열되고 있어서요. 이 주제에 대한 질문 드려볼게요. 신경전이 조금씩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데 다른 당권 주자들은 아직 뭐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물밑에서 이제 당권 주자라고 이제 판단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견제가 조금씩 좀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당권 주자도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도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을 하는 것, 이런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이 보면 SNS에 최근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자기 선호도 조사 1위 달리고 있는 거 올린 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표하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하세요? 일단 최근 광주의 언론사가 계속해서 발표하는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조사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홍준표 시장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대구시장으로 뭐 소위 말해 하방에 계치지만 국민의힘의 큰 어른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 정치에 대해서 현안을 가끔 밝히시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당권 주자나 뭐 잠재적 아직 한참 이릅니다만 대권 주자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해도 너무 한다라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게 0.7% 정도 차이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도왔던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또 지방선거에서 그 이후에서 이 정부가 지금 힘들고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왜 항상 유승민 전 의원과 그를 따르는 분들은 함께 이 위기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동지가 되기보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뒤통수를 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위기의 빈틈에서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찾으려 하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과 공감의식이 소위 말하는 친유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의힘 당원과 정치인들에게 다 깔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유승민 전 대표를 비판하는 김기현 의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를 뭐 같이 하거나 같은 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유승민 전 의원 정치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판단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지금 뭐 광주 지역에서 여심위에 등록도 안 된 조사로 1위를 한다고 하지만 당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진짜 당대표가 될 거라 생각해서 견제한다거나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 비율을 좀 조정하자, 그러니까 룰을 좀 바꾸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7대 3이거든요. 예.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 경선을 통해서 3명의 후보를 본선으로 올려요. 근데 1차 경선은 5대 5로 하고 2차는 7대 3으로 해요. 왜 이게 달라야 되는지 저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서, 최종 이 전당대회 경선 룰이 7대 3이라면 당연히 이 컷오프를 하는 1차 룰도 7대 3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의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을 뭐 8대 2로 할지 뭐 더 강화할지 완화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이 당내 어떤 중의를 모아서 비대위에서 고민을 잘 해보겠죠. 저는 궁금한 게 당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여론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기류가 더 많다고 한다면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비중이 지금 역시 7대 3이라고 해도 훨씬 더 많으니까 이대로 둬도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길 가능성은 낮을 텐데 굳이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은 당내 다른 기류도 더 높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또 궁금증도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알가알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어느 전당대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치시키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어쨌건 그 해당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심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또 좀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발 떨어져서 볼 때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표방했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기치를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저는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초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뭐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20% 후반이나 30% 초중반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럼 이례적으로 낮은 국정 지지율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적 의미로 일반 국민들이 말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를 찾는 데 있어서 저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전 의원이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당권 주자로 만들어서 당대표를 만들 거냐 말 거냐를 좀 떠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조선은 스스로 망했다. 일본과 전쟁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 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보통의 국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겪었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조선이 망해서 있었던 거냐라는 반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 반문을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을 포함해서 어떻게 전당대회를 치를 거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국민의힘이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의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왜 그러냐면 엄청 집요하게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기 전만 해도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대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권리 상태로 볼 게 아니라 사고 상태로 보고 이어가야 된다는 기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가 나오고 나니까 완전히 다 뒤바뀌어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유승민 전 의원을 허용할까요? 저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주자로서 당대표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20-30년 정치하셨잖아요. 근데 당에서 이 정도 비토 정서가 높은 건 본인의 정치 생활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20년 더 지나도 뭔가 달라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비대위에서 당원협의회 구성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사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고요. 원래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당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 이후에 지금 대선이라는 굵직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년 넘게 단 한 번도 당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전국에 이제 지역구 숫자만큼 당협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정말 열심히 이 당원들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고 운영하는 당협위원장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사무실도 하나 제대로 없이 그냥 방치하고 직책만 달고 있는 당원 협의회도 있어요. 그런 걸 잘 골라내서 총선 준비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고. 근데 이제 총선 준비 체제라고 하면 사실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고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해도 될 텐데 이 비대위 체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협위원장 구성이 당원들과 다 연결이 돼 있고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조금은 더 친윤계에서 유리한 인사들로 좀 만들어낸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 비대위에서 당무감사 안 했던 비대위가 별로 없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비대위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김병준 전 위원장 비대위에서도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만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당원들이요. 당협위원장이 누구 찍으라 해서 그렇게 줄줄이 찍지 않아요. 다 굉장히 뛰어난 정치 의식을 가지고 이 본인의 소신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당대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추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를 준수하면서 우리 당의 어떤 이 구조를 뼈대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조직 강화 특위 구성해서 전국 당협 정비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주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